27장 목화 따는 인부 구함. 길가에 내걸린 현수막. 오렌지색 전단지. 목화 따는 인부 구함. 전단지에는 이쪽 길을 따라 올라오라고 되어 있다. 검푸르 목화 줄기가 이제는 단단해졌고 무거운 목화 송이들이 꼬투리 안에 잡혀 있다. 하얀 목화 송이가 팝콘처럼 터진다. 목화 송이를 만져보고 싶어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난 목화 따는 솜씨가 좋아요. 나 아니면 누가 목화를 따겠습니까? 목화를 좀 따려고 하는데요. 자루는 있어? 그게 아니요, 없는데요. 1달러 내 자루값으로. 당신이 먼저 150파운드를 따서 그걸로 자루값을 하도록 해. 밭을 처음 돌 때는 100파운드당 80센트, 두 번째 돌 때는 90센트야. 자, 이 자료 가지가 1달러야. 돈이 없으면 당신이 150파운드를 땄을 때 그 돈을 공제할 거야. 어때? 공평하지? 그럼요, 공평하죠. 자루가 좋네요. 한 계절 내내 쓰겠어요. 자루를 끌고 다니다가 자루가 낡으면 뒤집어서 반대쪽을 쓰면 돼요. 원래 터져 있던 곳을 꿰매고 낡은 쪽을 터서 양쪽이 다 낡으면 천으로 쓸 수 있죠. 속바지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데요. 잠옷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무명자루는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그걸 허리에 둘러요. 다리 사이에 끼고서 끌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끌리죠. 손끝으로 목과 송이를 따서 손을 비틀어 다리 사이의 자루에 쑤셔 넣어요. 아이들이 뒤에서 따라오지만 아이들한테 줄 자루는 없어요. 마대 자루를 쓰거나 제 아버지가 끌고 가는 자루에 넣어야지. 이제 자루가 좀 무거워졌네요.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자루를 들어 올리듯이 걸어요. 난 목화 따는 솜씨가 좋아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서 목화 송이를 찾아낸다고요.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자루가 무거워질 때까지 노래를 해도 좋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목화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야. 눈은 목화를 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아요. 줄지어 서 있는 목화 줄기들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말 안 할래요.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깜둥이 아이를 낳았지 뭐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깜둥이가 누군지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죠. 하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그 여자 목화 따는 솜씨가 좋았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자루가 무거워졌으니 들어 올리듯이 해서 걸어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짐을 끄는 말처럼 자루를 끌어야 해요. 아이들도 목화를 따서 제 아버지 자루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는 농사가 잘 됐군요. 줄기 아래쪽이 훌쭉해요. 훌쭉하고 튼튼해. 여기 캘리포니아의 목화 같은 목화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섬유가 길어서 내가 본 목화 중에 최고야. 아마 땅이 금방 망가질 거예요. 목화밭을 좀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지 말고 땅을 빌려요. 그래서 목화 때문에 땅이 망가지면 다른 데로 옮겨가면 돼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목화 줄기 사이로 움직인다.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손가락이 여기저기를 쑤셔보며 목화 송이를 찾아낸다. 눈으로 볼 필요도 없다. 나는 장님이라도 목화를 딸 수 있을 거예요. 목화 송이를 찾아내는 감각이 있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목화를 따거든요. 이제 자루가 꽉 찼어요. 저울로 가지고 가요. 입씨름을 좀 해야 돼요. 금사원이 당신들은 무게를 늘리려고 자루에 돌을 집어넣었다고 할 거예요. 자기는 어떻고? 저울 눈금을 고정시켜버린 주제에 그놈 말이 옳을 때도 있어요. 자루에 돌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울에 장난을 쳐놓았다는 우리들 말이 옳을 때도 있죠. 어떨 땐 양쪽 말이 다 옳기도 하고. 자루에 돌도 들어있고 저울 눈금도 고정되어 있고 항상 입씨름이 벌어지고 항상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가 고개를 치켜들면 금사원도 고개를 치켜들죠. 돌멩이 몇 개 집어넣는 게 대수인가? 있더라도 아마 하나밖에 없을 텐데 4분의 1파운드라고? 항상 입씨름이 벌어져요. 텅 빈 자루를 들고 다시 돌아와요. 우린 각자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있죠. 거기에 무게를 적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무게를 적어 놓았다는 걸 알면 놈들이 속이려 들지 않으니까. 하지만 무게를 적어 놓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라 바라야죠.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은 뛰어 돌아다니고 목화 따는 기계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 들었어요. 그 기계도 여기도 들어올까요? 글쎄, 그렇게 되면 손으로 목화를 따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들 하던데요. 밤이 오네요. 모두들 피곤해요. 하지만 목화를 많이 땄어요. 3달러나 벌었으니까. 나와 마누라와 아이들이. 자동차들이 목화밭으로 움직인다. 목화밭 청막촌이 생겼다. 포장을 둘러친 트럭과 트레일러에 하얀 목화 송이가 높이 쌓여있다. 목화는 울타리 철조망에 떨러붙고 바람이 불어오면 작은 공처럼 길가를 굴러다닌다.
깨끗하고 하얀 목화는 조명기로 가고 크고 우둘투둘한 놈은 앞찾기로 간다. 목화가 옷에 들러붙고 수염에도 들러붙는다. 코를 풀면 코 속에서도 목화가 나온다.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움직여요. 해가 지기 전에 자루를 채워야지. 똑똑한 숟가락들이 목화송이를 찾아요. 엉덩이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자루를 끌면서 아이들은 지쳐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밭을 걷다가 아이들이 제 발에 걸려 넘어져요. 해가 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말이지 이 일이 계속되면 좋은데 고속도로에서 낡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전단지에 이끌려서. 무명 자루 있어? 아니요. 그럼 1달러 내. 인부가 50명밖에 안 된다면 이 일을 한동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부가 500명이나 돼요. 그러니 이 일도 얼마 못 갈 거예요. 자루를 다 채우기도 전에 일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새로 일자리를 얻을 때마다 새 자루를 샀지만 자루를 다 채우기도 전에 항상 일이 끝나버렸죠. 제발 어떻게든 돈을 좀 저축하도록 해요.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에는 캘리포니아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자루를 가득 채워요. 아까 보니까 저 사람은 흙덩이 2개를 자루에 넣더라고요. 아이고 젠장 안 될 게 뭐 있어. 놈들도 겨울에 장난을 쳐놨으니 균형을 맞춰야지. 자, 이게 내 장부예요. 312파운드. 맞아. 세상에 저놈은 한 번도 이 일을 달지 않잖아. 겨울에 장난을 쳐놓은 게 틀림없어. 뭐 어쨌든 오늘은 일진이 좋았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리로 오고 있대요. 내일이면 우리도 밭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워야 될 거예요. 목화송이를 재빨리 낚아채야 될 거예요. 목화 따는 인부 구함. 인부가 많을수록 목화를 더 빨리 조명기로 보낼 수 있죠. 이제 천막으로 돌아가요. 오늘 밤에는 베이컨이다. 베이컨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겼어. 저 아이 좀 잡아줘요. 완전히 지친 모양이야. 먼저 뛰어가서 베이컨 4파운드만 사와요. 엄마가 오늘 밤에 맛있는 빵을 좀 만들어 주실 거야. 엄마가 너무 지치지만 않았다면. 28장. 유괴화차 12대가 개울가의 자그마한 평지에 다닥다닥 늘어서 있었다. 6개씩 2줄이었는데 바퀴는 없었다. 큼직한 미닫이 문에 놓인 좁은 널빤지가 발판 구실을 했다. 유괴화차는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외풍이 없어서 살기 좋은 집이 되어 주었다. 24가구가 살 수 있을 만큼 공간도 넉넉했다. 유괴화차 한 대에 각각 2가구씩 자리를 잡았다. 창문은 없었지만 넓은 문을 항상 열어두었다. 중간에 캔버스를 들이워 놓은 곳도 있었고 그냥 문이 있는 곳을 2가족 사이의 경계선으로 삼은 곳도 있었다. 조도 일가도 어떤 화차의 한쪽을 차지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석유 깡통에 연통을 꽂고 벽에 연통을 끼울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문을 열어 놓았는데도 구석진 곳이라 어두웠다. 어머니는 차량 중간에 방수포를 매달아 놓았다. 좋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구경 천막촌을 빼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밤마다 어머니는 매트리스를 바닥에 펼쳤고 아침이 되면 다시 매트리스를 둘둘 말아 놓았다. 식구들은 매일 밭으로 나가 목화를 닦고 밤마다 고기를 먹었다. 토요일에 그들은 차를 몰고 툴레어로 가서 아버지 윈필드 존이 입을 새 작업복과 양철 풍로를 샀다. 어머니가 입을 원피스도 그때까지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옷은 샤론이 로즈에게 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배가 많이 불렀어. 지금 저희한테 새 옷을 사주는 건 낭비야. 조도 일가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일찍 들어온 덕분에 유괴화차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천막이 평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괴화차를 차지한 사람들은 고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귀족과 같았다. 좁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며 버드나무 숲을 빠져나갔다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왔다. 모든 유괴화차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로 잘 다져진 길이 개울까지 뻗어 있었다. 화차들 사이에는 빨랫줄이 있었고 매일 빨래가 그 줄들을 뒤엎었다. 저녁에 그들은 무명 자루를 접어서 발밑에 끼고 밭으로 걸어갔다. 교차로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자 벌써 많은 인부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다.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요? 꽤 벌었죠. 3달러 50센트. 이대로 계속되면 좋을 텐데. 아이들도 점점 솜씨가 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각자 작은 자루를 하나씩 만들어 줬죠. 아이들은 어른들이 끄는 자루를 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루에 다 넣었는데 낡은 셔츠로 작은 자루를 만들었어요. 제법 쓸만해요. 어머니는 고기 판매대로 가서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입김으로 손가락을 불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두툼하게 쓴 돼지고기를 좀 살까? 어머니가 말했다. 얼마죠?
1파운드에 30센트예요. 그럼 3파운드만 주세요. 스튜를 끓일 쇠고기도 조금 주고 우리 딸이 내일 그걸로 요리를 하면 되니까 우리 딸이 마실 우유도 한 병 줘요. 걔가 우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곧 아이를 낳을 거거든요. 간호사가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했대요. 그럼 보자. 감자는 있고. 아버지가 시럽 한 통을 들고 가까이 다가왔다. 이것 하나 사는 게 어때? 핫케이크를 좀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글쎄요. 뭐 좋아요. 자요. 그럼 이것도 주세요. 그리고 돼지 기름은 아직 있고. 루티가 가까이 다가섰다. 양손에 큼직한 크래크 상자를 하나 들고 긴장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눈빛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고개를 저으면 슬픔으로 바뀔 터였다. 엄마, 루티가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자를 치켜들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거 당장 갖다 놔. 루티의 눈빛에 슬픔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하나에 5센트밖에 안 해. 오늘 애들이 일을 잘 했잖아. 그럼 루티의 눈에 기쁨이 살짝 깃들기 시작했다. 그래. 루티가 몸을 돌려 재빨리 뛰어갔다. 문까지 반쯤 갔을 때 그녀는 윈필드를 잡아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존이 노란색 가죽으로 손바닥을 댄 목장갑을 만지작거리다가 한편 끼어보고는 한번 끼어보고는 다시 벗어서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술 진열대로 다가가서 병에 붙은 상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여보, 어머니가 고갯짓으로 존을 가리켰다. 아버지가 어슬렁어슬렁 그에게 다가갔다. 술이 고픈 거예요, 형님? 아냐? 모카 따위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요. 그럼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실 수 있을 테니. 마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자니까 꿈도 안 꿔. 저 술병들을 보면서 침을 흘리던데? 저걸 본 게 아니야. 웃기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나한테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이야. 안전면도기를 사고 싶거든. 저쪽에 있는 장갑도 사고 싶고 무지 싸더라고. 장갑 끼고는 모카를 딸 수 없어요. 나도 알아. 그리고 안전면도기도 필요 없어. 저렇게 물건이 진열돼 있으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고 싶어지잖아.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리 와요. 다 샀어요. 어머니는 봉투를 들고 있었다. 존과 아버지도 각각 구름이 한 개씩을 집어들었다. 밖에서 루티와 윈필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크래크가 입안에 가득 차서 볼이 불룩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러다 저녁밥 못 먹지? 사람들이 유괴화차가 늘어선 곳으로 줄지어 걸어갔다. 천막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연통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조도 일가는 발판을 올라가 유괴화차 안으로 들어갔다. 샤론이 로즈가 풍로 옆에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이미 불을 피워놓아서 양철 풍로가 열기 때문에 포도주색으로 변해 있었다. 우유 사왔어요? 그녀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래, 여기 있다. 주세요. 낮부터 우유를 못 마셨어요. 저 애는 이게 약인 줄 아는 모양이지?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감자는 준비해놨니? 여기요. 껍질을 벗겨놨어요. 감자 튀김을 해야겠다. 돼지고기를 사왔어. 새 프라이팬에 감자를 썰어 넣어라. 양파도 하나 넣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좀 씻고 양동이에 물을 길어와요. 루티하고 윈필드는 어디 있지? 걔들도 씻어야 되는데. 애들한테 크래커를 한 통씩 사줬다. 어머니가 샤론이 로즈에게 말했다. 각자 한 통씩 차지했어. 남자들은 몸을 씻으러 게울로 나갔다. 샤론이 로즈는 감자를 썰어 프라이팬에 넣고 칼끝으로 저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방수포를 획 젖혔다. 뚱뚱한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같은 유괴화차에 사는 사람이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조드 부인? 어머니가 몸을 돌렸다. 아유, 안녕하세요, 웨인라이트 부인. 오늘은 괜찮았어요. 3달러 50센트를 벌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달러 57센트지만. 우린 4달러 벌었어요. 아, 당연히 부인네 식구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조나스도 웬만큼 컸으니까. 돼지고기를 드시는군요. 윈필드가 살금살금 문으로 들어왔다. 엄마, 잠깐 조용히 해라. 예, 우리 집 남자들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린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냄새가 나죠? 웨인라이트 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여기에다 감자랑 양파를 넣었더니 다른 냄새가 안 나네요. 아이고, 베이컨이 타잖아. 웨인라이트 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윈필드가 말했다. 왜? 크래커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라도 났어? 엄마, 누나가 말해버렸어요. 뭘? 톰형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말했다고? 어머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윈필드, 누나가 누구한테 말했니? 윈필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조금밖에 말 안 했어요. 윈필드,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당장 말해. 누나가 크래커를 다 안 먹고 조금 남겨놨어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먹었어요. 항상 그랬잖아. 그리고 나들은 너도 좀 남겨놓을 걸 그랬다고 생각하지. 이랬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다그쳤다. 윈필드, 당장 말해. 어머니는 커튼이 있는 쪽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로드시안, 내가 가서 웨인라이트 부인하고 얘기를 좀 해라. 부인이 우리 얘기를 못 듣게. 여기 감자는 어떡하고요? 내가 볼게. 얼른 가. 커튼 뒤에서 부인이 떨으면 안 되니까. 로드시안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걸어가 커튼 옆을 돌아 사라졌다. 윈필드, 어서 말해봐. 아까 말했잖아. 누나가 과자를 한 번에 하나씩 먹다가 더 오래 먹으려고 하나를 둘로 나눠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애들이 와서 누나 걸 빼앗으려 하니까 누나는 그냥 과자를 조금씩 갉아 먹기만 하면서 애들한테 절대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화가 나서 크래커 상자를 잡았어요. 윈필드, 그것 말고 빨리 말해봐. 할 거야. 그래서 누나가 화가 나서 그 애들 뒤를 쫓아가서 애들을 차례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여자애가 와서 누나를 때렸어요. 아주 세게. 누나가 울면서 큰오빠를 때려다가 그 애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커다란 여자애가 그래? 이러면서 자기도 큰오빠가 있다고 했어요. 윈필드는 숨쉴 틈도 없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 때리다가 그 커다란 여자애가 누나를 세게 때렸더니 누나가 형이 그 여자애 오빠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자기 오빠가 형을 죽일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누나가 형이 벌써 2명을 죽였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이러니까 누나가 뭐? 우리 오빠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서 숨어있단 말이야. 너네 오빠도 죽일 수 있어. 이러고서는 서로 욕을 하고 싸웠어요. 누나는 돌을 집어던지고 여자애는 누나 뒤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집으로 온 거예요.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아이고, 구유에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눈을 문질렀다. 이제 어떻게 하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풍로에서 감자 타는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자동 인형처럼 풍로로 가서 감자를 뒤집었다. 로즈시안, 어머니가 소리쳤다. 로즈시안이 커튼 뒤에서 나타났다. 이리 와서 저녁 준비 좀 해라. 윈필드, 너 나가서 루티를 찾아서 데리고 와. 누나를 때릴 거예요, 엄마? 그가 신이 나서 물었다. 아니야,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인걸. 세상에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애를 때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얼른 가서 누나를 찾아와. 윈필드가 문으로 뛰어가고 있을 때 남자들이 발판을 올라왔다. 윈필드는 어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쪽으로 비켜섰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루티가 어떤 애들한테 톰이 숨어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뭐? 말해버렸대요. 애들이랑 싸우다가. 아니, 그 망할 계집애가? 그러지 말아요. 모르고 한 짓인데 여보.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톰한테 얘기할게요. 걔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해야죠. 당신은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좀 봐요. 내가 톰한테 먹을 걸 좀 가져다 줄 테니. 알았어. 루티한테 괜히 야단치지 말아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순간 루티가 안으로 들어왔다. 윈필드가 그 뒤를 따랐다. 루티의 옷은 더러워져 있었다. 입에도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 있었고 코에서는 아직도 피가 떨어졌다. 그녀는 창피해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다. 윈필드는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루티가 사나운 눈으로 두리번거리더니 한쪽 구석으로 가서 등을 기댔다. 수치심과 사나움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내가 누나한테 큰일 났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돼지고기 2덩이와 감자튀김을 접시에 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조용히 해, 윈필드. 내 누나가 안 그래도 속이 상할 텐데 약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 루티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어머니의 허리를 붙들고 어머니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목매한 소리로 흐느꼈다. 어머니가 루티를 떼어내려 했지만 루티는 손으로 어머니를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이의 뒷머리를 손으로 빗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쉬, 모르고 한 짓이잖아. 루티가 눈물과 피로 얼룩진 더러운 얼굴을 들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걔들이 내 크래커를 훔쳐갔단 말이야. 그 나쁜 계집애. 걔가 날 때렸어요. 루티는 다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쉬,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자, 가자. 나도 나가던 길이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왜 누나를 안 때려요, 엄마? 누나가 크래커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빨리 누나를 때려줘요. 넌 너 일이나 알아서 해. 어머니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자꾸 그러면 너가 한 대 맞을 줄 알아. 가자 루티. 윈필드는 매트리스를 말아놓은 곳으로 물러나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루티가 그에게 달려들 테니까. 루티는 조용히 가슴 아픈 표정으로 반대편 구석으로 갔다. 어머니가 신문지로 접시를 덮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금 가요. 재수 씨는 아무것도 안 드실 거예요? 나중에요. 갔다 와서.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열린 문으로 가서 가파르게 걸쳐진 밥발판을 침착하게 내려갔다. 개울가에는 천막들이 다닥다닥 늘어서 있었다. 천막을 묶고는 밧줄들이 서로 겹치고 말뚝들이 서로 엇갈렸다. 천막천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굴뚝마다 연기가 뭉클뭉클 솟아올랐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막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사방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줄지어 늘어선 천막들 사이를 위풍당당하게 걸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는 체를 했다. 안녕하세요 조더 부인. 안녕하세요. 뭘 갖고 어딜 가시나 봐요 조더 부인. 친구가 있어요. 빵을 좀 가져다 주려고요. 마침내 마지막 천막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천막천 전체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른두른 들려왔다. 가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연기 냄새가 허공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가 하모니카를 부드럽게 연주하고 있었다. 뭔가 특별한 효과를 내고 싶은지 같은 가락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개울가의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오솔길을 벗어나 혹시 뒤를 따라온 사람이 없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떤 남자가 천막촌을 향해 오솔길을 걸어오며 멜빵을 밀어 올리고 바지 단추를 끼웠다.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어머니는 5분간 그대로 있다가 일어서서 개울가의 오솔길을 따라 살금살금 걸었다. 어머니가 하도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버드나무 잎을 밟는 어머니의 발소리보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더 잘 들렸다. 오솔길과 개울이 왼쪽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고속도로와 가까워졌다. 회색 별빛 속에서 둑이 보이고 배수로로 통하는 검은색 둥근 구멍이 보였다. 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톰의 음식을 놓아두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가져온 음식을 구멍 속으로 밀어넣고 그곳에 있던 빈 접시를 챙겼다. 그리고 다시 살금살금 버드나무 숲으로 돌아와서 복잡하게 얽힌 등불 속으로 억지로 뚫고 들어가 앉았다. 얽힌 가지들 사이로 배수로의 검은 구멍이 보였다. 어머니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등불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들쥐들이 이파리 위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스컹크 한 마리가 악취를 풍기며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오솔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들을 조심스레 흔들었다. 마치 나무를 시험하기라도 하는 듯이. 황금색 이파리들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나무들을 괴롭혔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파리들이 소나무처럼 떨어져 내렸다. 소나기처럼 떨어져 내렸다.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어깨에도 나무잎이 떨어졌다. 하늘에서는 뚱뚱한 먹구름이 움직이며 별들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낙엽 위에서 커다란 소리를 냈다. 구름이 계속 움직이자 가려졌던 별들이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는 몸을 떨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등불이 조용해졌지만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개울 아래쪽에서 계속 이어졌다. 등 뒤의 천막촌에서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가 가냘피게 들려왔다. 누군가가 바이올린 줄을 조정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왼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살금살금 걸어오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무릎을 놓고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머리를 똑바로 세웠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멈추더니 한참 후에야 다시 시작되었다. 등굴이 마른 낙엽에 쏠리면서 거친 소리를 냈다. 거무스름한 형체가 살금살금 공터로 나와 배수로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형체는 배수로의 검은 구멍을 잠시 가렸다가 다시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그를 불렀다. 톰! 그 형체가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땅바닥에 낮게 달라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거루터기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다시 그를 불렸다. 톰! 톰! 그 형체가 움직였다. 어머니예요? 그래 나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다. 여길 왜 오셨어요? 널 만나야 할 일이 생겨서. 톰, 할 말이 있어. 여긴 오솔길에서 가까워요. 누가 지나갈지도 몰라요. 너가 머무르는 곳이 있을 것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랑 제가 같이 있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식구들이 전부 곤란해져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톰.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그는 아무렇게나 물살을 헤치며 작은 개울을 건넜다.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덤불을 통과하자 덤불 뒤편에 있는 들판이 나왔다. 그는 누가 쟁기로 갈아놓은 밭을 따라 걸었다. 검게 변하고 있는 목화 줄기가 지면을 배경으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솜털 몇 가닥이 그 줄기에 붙어 있었다. 그는 밭을 따라 4분의 1마일쯤 가다가 다시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커다란 둔덕 모양의 야생 검은 딸기 덤불로 다가가서 그 위로 몸을 숙여 뒤얽힌 덩굴을 한쪽으로 밀었다. 기어서 들어가야 해요. 어머니는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엎드렸다. 처음에는 모래바닥에 느껴지더니 딸기 덤불이 더 이상 몸에 닿지 않게 되고 이내 바닥에 놓인 톰의 담요가 만져졌다. 그는 덩굴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굴 안에는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여기 바로 이쪽에 살살 말이라, 톰. 걱정 마세요. 요즘 저는 산토끼처럼 살고 있어요. 그가 접시를 덮은 신문지를 걷어내는 소리가 들렸다. 돼지고기야 감자튀김하고. 우와, 아직도 따뜻해요. 굴 안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고기를 씹어먹는 소리, 삼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여긴 숨어있기에 꽤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톰, 루티가 내 이야기를 떠들어버렸어. 그가 급하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루티가요? 왜요? 그게 걔 잘못은 아니야. 싸움을 하다가 그 상대한테 제 오빠가 걔 오빠를 혼내줄 거라고 했대. 애들이 원래 그렇잖니? 그러다가 제 오빠가 사람을 죽이고 숨어있다는 얘기까지 해버린 거지. 톰은 쿡쿡 웃고 있었다. 전 어렸을 때 항상 큰아버지를 덜먹이면서 음포를 놨는데 큰아버지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요. 그냥 애들끼리 한 얘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애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어른들도 그 얘기를 듣고 또 사방에 퍼뜨릴 거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놈들이 혹시 모르니까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람을 보내겠지. 톰, 도망쳐야 돼. 그러게 제가 옛날부터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배수로에 음식을 놔두는 걸 누가 보고 거기서 감시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래, 알아. 하지만 난 널 가까이 두고 싶었어. 너가 걱정돼서. 너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구나. 내 얼굴은 좀 어떠니? 상처가 빠르게 낫고 있어요. 가까이 좀 와봐라. 톰, 내가 한번 만져볼게. 가까이 와봐. 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찾아낸 다음 손가락으로 그의 코와 왼쪽 뺨을 쓸어보았다. 흉터가 심하게 남았구나, 톰. 코도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고.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절 못 알아볼 테니까요. 아마도 제 지문이 기록으로 남지만 않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쉬, 들어봐. 바람 소리예요, 어머니. 그냥 바람 소리예요. 돌풍이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서 허공을 휩쓸자 나무들이 부스럭거렸다.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갔다. 널 한 번 더 만져보고 싶다, 톰. 내가 장님이 된 것 같아.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기억을 남겨두고 싶어. 내 손가락에만 남는 기억일지라도 넌 여기서 도망쳐야 돼, 톰.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꽤 벌었어. 내가 돈을 좀 모아두었다. 손을 내밀어봐, 톰. 7달러를 가져왔어. 그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봐, 톰. 너가 돈을 받지 않으면 난 잠 한숨도 못 잘 거야. 가다가 버스를 타거나 그래야 할지도 모르잖니. 여기서 멀리 도망쳐야 돼. 300~4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그래도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톰, 받아. 너한테는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어. 그런 소리 마세요. 어쩌면 너가 대도시로 가게 될지도 몰라.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그런 데서는 놈들이 널 찾으려 하지 않을 거다. 어머니, 전 그동안 계속 혼자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누굴 생각했는지 아세요? 케이시예요. 케이시는 말이 엄청 많았죠. 그게 신경에 거슬렸는데 지금은 케이스가 한 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케이스가 한 말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번은 케이시가 자기 영혼을 찾으러 광야에 나갔는데 자기만의 영혼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커다란 영혼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광야가 좋은 곳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의 작은 조각은 다른 조각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 다 기억하다니 우습죠?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들은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어. 톰이 계속 말했다. 케이시가 성경구절을 줄줄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불이 어찌고 하는 성경구절을 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케이시가 그 구절을 2번 읊었는데 지금 그게 기억나요.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이래요. 어떤 구절인데 톰? 이런 내용이에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그중 한 토막이에요. 계속해봐라 톰. 조금만 더 할게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디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성경구절이라고? 케이시가 그렇다고 했어요. 전도서라고 하던데요. 조용히 해봐. 그냥 바람 소리라니까요. 어머니, 제가 잘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머니, 대부분의 설교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팔짱이나 끼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황금 쟁반에다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도서는 2 사람이 일한 대가로 더 나은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톰, 너 뭘 할 작정이니?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구경 천막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던 것. 싸움이 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했죠. 총을 흔들어대는 경찰이 없는데도 경찰이 있을 때보다 더 질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인 경찰을 쫓아버리고 우리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협력하면 되는데 모두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가 다시 같은 질문을 했다. 톰, 너 뭘 할 생각이야? 케이시가 하던 일이요. 놈들이 케이시를 죽였잖아. 예, 케이시가 빨리 피하지 못했으니까. 케이시가 한 일은 절대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어머니, 그동안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사는 거, 좋은 땅에 그냥 놀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100만 에이커나 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나 되는 훌륭한 농부들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른다면, 그때 그 사람들이 소리쳤던 것들처럼 한다면, 후프 농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지만, 톰, 놈들이 너를 뒤쫓을 거야. 그래서 플로이드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를 쓰러뜨릴 거야. 놈들은 어쨌든 저를 뒤쫓을 거예요. 놈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전부 몰아세우려고 있어요. 너 누구 죽일 생각은 아니지, 톰? 그럼요.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법을 어기면 어쩌면 젠장 아직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제 걱정은 마세요. 걱정 마세요. 2 사람은 칠흑처럼 어두운 굴 속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너의 소식을 어떻게 듣지? 놈들이 널 죽여도 내가 모를 텐데. 놈들이 널 해칠 수도 있는데 너의 소식을 어떻게 듣지? 톰이 불편한 웃음을 터뜨렸다. 케이시 말처럼 사람은 자기만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영혼의 한 조각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톰?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죠. 저는 어둠 속에서 어디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를 보시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케이시 말이 옳다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려댈 때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가꾼 음식을 먹고 스스로 지은 집에서 살 때도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꼭 케이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네. 케이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은 케이시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니까요. 난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 보세요, 어머니. 그럼 이 돈을 받아.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그리고 톰, 나중에 이번 일이 잠잠해지면 돌아와야 한다. 너가 우리를 찾아낼 거지? 그럼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자요, 제가 손을 잡아 드릴게요. 그는 입구 쪽으로 어머니를 안내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는 등골을 한쪽으로 치우고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저 들판을 따라서 쭉 가다가 플라테너스 나무가 나오면 개울을 건너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있으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재빨리 걷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성 없이 커다란 소리로 낙엽을 밟으며 덤불을 통과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걷고 있을 때 어두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몇 개 되지 않는 커다란 빗방울이 마른 낙엽 위에 무겁게 떨어졌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덤불 속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둥그런 언덕 모양의 덩굴을 향해 새 발짝을 움직였다. 그러나 이내 재빨리 몸을 돌려 유개 화차들이 있는 천막촌을 향했다. 어머니는 곧장 배수로로 가서 도로로 올라갔다. 이제 비는 그쳐 있었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뒤에서 길을 걸어오는 발소리에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길 위에서 깜빡거렸다. 어머니는 다시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어머니를 따라잡았다. 그는 불빛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예의 바르게 불빛을 아래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비가 좀 올 것 같네요. 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목화를 딸 수 없거든요. 우리 목화를 따야 하는데. 저도 목화를 따야 해요. 저쪽 천막촌에 사시나요? 예. 두 사람의 발소리가 길 위에서 함께 울렸다. 목화밭 20에이크를 갖고 있어요. 좀 늦었지만 이제 딸 때가 되었거든요. 거기 가서 인부를 좀 구해볼까 하는 중이에요. 문제없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제 목화밭은 저쪽에서 겨우 1마일 거리에 있어요. 우린 6식구예요. 남자 3, 저랑 애들 2. 제가 표지판을 걸어 놓지요. 2마일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아침에 거리로 갈게요. 비가 안 오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20에이크면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우리 밭의 목화가 좀 늦었거든요. 늦게 심어서. 품삯은 얼마예요? 90센트예요. 우리가 가서 딸게요. 내년에는 75센트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60센트가 될 거라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저처럼 땅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협회가 품삯을 정하면 우린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랬다가 농장을 잃게 될 테니까. 우리 같은 소농들은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천막촌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갈게요. 여기 목화가 별로 안 남았어요. 어머니는 맨 끝에 화차로 가서 발판을 올라갔다. 희미한 등불빛이 화차 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존은 나이가 지긋한 남자와 함께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웨인 라이트 씨. 어머니가 말했다. 그가 이목구비가 섬세하고 뚜렷한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눈썹 아래에 깊이 파묻혀 있었고 결이 좋은 머리카락은 푸른 빛이 도는 백발이었다. 멋진 은색 수염이 그의 턱을 감싸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어머니가 말했다. 내일 목화 따는 일이 생겼어요. 북쪽으로 1마일 거리인데 20에이크래요. 트럭을 갖고 가는 게 낫겠네. 그래야 많이 따지. 아버지가 말했다. 웨인라이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사람하고 한동안 같이 걸었는데 인부를 구하러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제 목화도 거의 다 땄어요. 밭을 2번째 돌 때는 별로 딸 게 없으니까 2번째 작업에서는 품삯을 제대로 벌기가 힘들 거예요. 첫 번째 작업 때 상당히 깨끗하게 따버렸으니까요. 저희 차를 같이 타고 가세요. 기름값을 반반씩 내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 서로 좋은 일인데요 뭐. 어머니가 말했다. 웨인 라이트 씨는 걱정거리가 있어서 우리를 찾아온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말했다. 무슨 걱정거리요? 웨인 라이트가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그가 말했다. 우리 딸 아기 일이에요. 그 애도 이젠 다 커서 거의 16살이거든요. 어른이 다 됐죠. 아기는 예쁜 아가씨죠. 어머니가 말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아버지가 말했다. 그게 그 애하고 댁의 아드님 엘이 매일 밤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기는 건강하고 착한 애니까 이제 남편을 맞아야죠.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식구들은 여태껏 말썽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 우리 마누라와 내가 걱정하게 된 거죠. 그 애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쩌나 하고요. 어머니가 매트리스를 펼치고 그 위에 앉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지금도 둘이 같이 나갔나요? 항상 같이 나가요, 밤마다. 웨인 라이트가 말했다. 애는 착한 애예요. 요즘은 좀 어스대며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착실한 아이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없죠.
엘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애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누라랑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 애가 다 커서 이젠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길 떠나고 댁도 여길 떠난 후에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우리 식구들은 그런 창피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댁 식구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게 저희가 애써 볼게요. 그가 재빨리 일어섰다. 고맙습니다, 부인. 아기는 이제 다 커서 여자가 됐어요. 착한 애죠. 정말로 착하고 좋은 애예요. 저희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인, 이건 아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애가 다 커서 그런 거지. 우리 남편이 애리랑 얘기를 할 거예요. 남편이 안 하면 저라도 할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커튼 옆을 돌아가 버렸다. 그가 이야기한 내용을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말했다. 두 분 다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아버지와 존이 무겁게 몸을 일으켜 어머니와 나란히 매트리스에 앉았다. 애들은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구석에 있는 매트리스를 가리켰다. 루티가 윈필드한테 달려들어서 물어버렸어. 그래서 둘 다 누워있으라고 했지. 아마 자고 있을 거야. 로즈샤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한테 놀러 나갔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톰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애들을 떠나라고 했어요. 멀리. 아버지가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였다. 조는 가슴에 턱을 묻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지. 그렇죠 형님? 존이 고개를 들었다. 난 아무 생각도 안 나. 이제 내가 깨어있는 것 같지도 않아. 톰은 착한 아이예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과하듯이 덧붙였다. 내가 애라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한 건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난 이제 쓸모가 없어. 만날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종일 고향 생각만 해.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 텐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더 나아요. 땅도 더 좋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이 고장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쯤이면 고향의 버드나무 잎사귀들이 다 떨어졌겠다는 생각을 하느라고. 남쪽 울타리에 구멍을 손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 참, 여자들이 점점 집안일을 좌우하게 됐으니 여자들이 이걸 해라 저리로 가라 이러잖아. 그런데 나는 그게 거슬리지도 않아. 어머니가 위로하듯이 말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변해요. 여자들은 삶을 모두 가슴에 품고 있고 남자들은 머리에 품고 있죠.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어쩌면 내년쯤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말했다. 우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일자리도 없고 수확도 없는 계절이 오래 계속될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먹을 걸 어떻게 구하지? 로즈 샤니 아이를 낳을 때도 멀지 않았는데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맨날 옛날 일만 파고드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보. 여자들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자들은 단계별로 인생을 살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 그게 한 단계죠. 농장을 일구고 그 농장을 잃는 것, 그게 또 한 단계예요. 하지만 여자들에게 삶은 전부 하나의 흐름이에요. 개울처럼 소용돌이처럼 폭포처럼 강처럼 그냥 계속 흐르죠. 여자들이 보는 인생은 그래요. 우린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간다고요. 조금 변하기야 하겠지만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존이 다그치듯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흐름이 멈추지 않게 막아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지쳐서 들어눕지 않게 해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번들거리는 손등을 다른 손으로 문지르고 오른손 손가락을 왼쪽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심지어 배가 고파지는 것조차, 병이 드는 것조차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강해지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언이 말했다. 그때 집사람이 죽지만 않았어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년에 풍년이 들지도 몰라. 고향에 있었다면. 아버지가 말했다. 잠깐 조용히 해봐요. 어머니가 말했다. 누군가가 발판을 살금살금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엘이 커튼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주무실 줄 알았는데? 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다. 여기 이리 와서 앉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죠 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제가 곧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식구들한테 너가 필요해. 왜 떠나겠다는 거니? 아기 웨인라이트하고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정비공장에 취직해서 아기하고 같이 한동안 집을 세내서 살다가 그가 사나운 표정으로 시선을 들었다.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식구들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행이라고요? 그럼 다행이지. 너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 아내를 얻어야지. 하지만 당장 떠나지는 마라, 아기와 약속했어요. 떠나야 해요. 여기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봄까지만 같이 있어줘. 봄까지만. 봄까지 있어줄 거지? 너가 떠나면 누가 트럭을 몰겠니? 어머니가 간청했다. 그거야. 웨인라이트 부인이 커튼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가 물었다. 얘기 들으셨어요? 예, 방금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이지. 케이크라도 하나 있다면 좋을 텐데. 케이크라도 하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커피를 끓이고 팬케이크를 좀 만들게요. 우리한테 시럽이 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뭐 좋죠? 저기 제가 설탕을 좀 가져올게요. 팬케이크에 설탕을 좀 넣죠? 웨인라이트 부인이 말했다. 어머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풍로에 넣었다.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남은 불씨 덕분에 나무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루티와 윈필드도 껍질에서 빠져나온 소라게처럼 침대에서 나왔다. 두 아이는 잠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기들이 아직도 벌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알아보려고. 아무도 자기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자 두 아이는 점점 대담해졌다. 루티는 한 발로 깡충깡충 뛰면서 한 번도 벽을 짚지 않고 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어머니가 그릇에 밀가루를 붓고 있을 때 샤론이 로즈가 발판을 올라왔다. 그녀는 몸의 균형을 잡으며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 좋은 소식이 있어. 작은 파티를 할 거다. 엘하고 아기 웨인라이트가 결혼하기로 했거든. 어머니가 말했다. 샤론이 로즈는 선체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엘에게 시선을 돌렸다. 엘은 당황스럽고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웨인라이트 부인이 저편에서 소리쳤다. 아기한테 새 옷을 입히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샤론이 로즈가 천천히 방향을 돌리더니 활짝 열린 문으로 가서 살금살금 발판을 내려갔다. 일단 땅에 내려서자 그녀는 개울과 오솔길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곳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아까 어머니가 갔던 길을 따라 부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어서 등불에서도 계속 휑휑 소리가 났다. 샤론이 로즈는 무릎을 꿇고 등불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등불이 그녀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이 등불에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에야 움직임을 멈추고 반드시 드러누워 몸을 쭉 펴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의 무게를 느꼈다. 빛 한 점 없는 화차 안에서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다가 담요를 밀어내고 일어났다. 열린 문으로 회색 별빛이 조금 새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버드나무 숲 위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고 작은 개울에서 물이 제잘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천막촌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한 천막 앞에 작은 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불꽃이 춤을 추며 불을 바라보고 서서 손을 비비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잠시 후 뒤돌아서서 손을 등에 댔다. 어머니는 잠시 밖을 내다보다가 몸 앞에서 양손을 꽉 모아쥐었다. 불규칙한 바람이 휙 불어왔다 지나가고 공기 중에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어머니는 몸을 떨며 양손을 비볐다. 그리고 더듬더듬 안으로 들어가 램프 옆에 둔 성냥을 찾았다. 램프 갓을 열자 끽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파랗게 타오르다 노란색 고리 모양으로 변하는 불꽃을 잠시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램프를 풍로로 가져가서 바닥에 내려놓고 바싹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풍로에 집어넣었다. 잠시 후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연통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샤론이 로즈가 무겁게 몸을 돌리며 일어나 앉았다. 금방 일어날게요. 따뜻해질 때까지 조금 더 누워있지 그러니?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요,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는 양동이에 있는 물을 커피 주전자에 채워 풍로 위에 올려놓고 기름이 두껍게 굳어있는 프라이팬도 올려놓았다. 옥수수 빵을 굽기 위해서였다. 너 왜 그래?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갈 거예요. 샤론이 로즈가 말했다. 나가다니 어디로? 모카 따라 나갈 거예요. 안 돼. 그 몸으로는 안 돼. 내 몸은 괜찮아요.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커피의 양을 재서 물에 넣었다. 로드샨,
너 어젯밤에 팬케이크 먹을 때 없었지? 로즈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모카를 따겠다는 거야?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애라고 아기 때문에 그러니? 어머니는 이 말을 하면서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쨌든 넌 모카를 딸 필요가 없어. 갈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일어나세요 여보. 그만 일어나요.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고 하품을 하며 투덜거렸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우리가 잔 게 11시는 됐을걸. 얼른 일어나요. 다들 가서 씻어요. 화차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 담요에서 나와 옷을 주워 입었다. 어머니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저으며 또 다른 플레이팬에 넣었다. 가서 씻고 와요. 어머니가 명령했다. 화찬의 저편에서 불이 반짝 켜졌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났다. 조드 부인, 그쪽에서 누가 소리쳤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금방 다 될 거예요. 엘이 투덜거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20에이크밖에 안 되지만 가야 돼. 모카가 얼마 안 남았잖아. 다른 사람 일이 따버리기 전에 가야 돼.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식구들을 재촉해 옷을 입게 하고 빨리 아침 식사를 하라고 체근했다. 얼른 커피 마셔. 출발해야 되니까. 어두울 때는 모카를 딸 수 없어요, 어머니.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면 환해질 거야. 아직 습기가 있을 텐데.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괜찮아. 얼른 커피나 마셔, 엘. 식사를 마치는 대로 가서 시동을 걸어놔. 어머니가 저편을 향해 소리쳤다. 준비 다 됐어요, 웨인라이트 부인. 지금 먹는 중이에요. 금방 나갈 수 있어요. 바깥에서도 천막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었다. 여기저기 천막 앞에서 불이 타올랐다. 유계 화차 연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엘은 커피를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들어온 커피 찌꺼기를 퇴퇴 뱉으면서 발판을 내려갔다. 우린 준비 다 됐어요, 웨인라이트 부인.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샤론이 로즈에게 시선을 돌렸다. 넌 여기 있어. 로드샤는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갈 거예요, 엄마. 나도 가야 돼요. 넌 모카 자루도 없잖아. 자루를 끌 수도 없고. 내가 모카를 따서 엄마 자루에 넣을게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갈 거예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계속 널 지켜보마. 의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샤론이 로즈는 불안한 표정으로 움직이며 가벼운 웃옷을 걸쳤다가 도로 벗었다. 담요를 가져가. 쉬고 싶을 때 따뜻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화차대에서 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나 보다. 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 다들 자루 챙겨요. 루티. 내가 셔츠로 만들어준 자루 잊지 마라. 웨인라이트 일가와 조드 일가는 어둠 속에 트럭에 올라탔다. 먼둥이 트고 있었지만 아직 날이 밝아오는 속도가 느렸고 빛도 희미했다. 어머니가 엘에게 말했다. 왼쪽으로 꺾어.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을 거야. 그들은 어두운 도로를 달렸다. 다른 차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 천막촌에서 지금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식구들이 줄지어 차에 오르자 차들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길 오른쪽의 우편함에 마분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는 파란색 크레용으로 모카 따는 인부 구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엘은 입구로 들어가서 농장 안뜰로 향했다. 들에는 이미 자동차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하얀 흙강 끝에 매달린 전구 불빛에 저울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들 자루를 둘둘 말아 발밑에 끼고 있었다. 여자들 중에는 자루를 어깨에 걸쳐 양쪽 끝을 가슴 앞에 메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가 생각만큼 일찍 온 게 아닌가 봐요. 엘이 말했다. 그는 울타리 옆에 차를 세웠다. 식구들이 차에서 내려 저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끼었다. 길에서 더 많은 자동차들이 들어와 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울 주위로 왔다. 흙간에 매달린 전등 불빛 속에서 주인이 사람들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했다. 그가 말했다. 홀리, HAWLEY. 몇 명이죠? 4명이에요. 윌, 벤턴, 아멜리아, 클레어, 다음은 누구죠? 카펜터,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그는 그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고 왼쪽에 모카 무게를 적을 공간을 남겨두었다. 자루는 있어요? 여기는 자루가 몇 개밖에 없어요. 자루값은 $1예요. 자동차들이 뜰로 쏟아져 들어왔다. 주인의 양 가죽을 댄 가죽 자켓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입로를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20에이크가 금방 끝나겠는걸? 아이들은 모카를 운반하는 커다란 트레일러에 올라가 벽 대신 쳐놓은 철망에 발가락을 집어넣었다. 당장 내려와. 주인이 소리쳤다.
얼른 내려와. 그러다 철망 찢어져. 아이들은 무한한 표정으로 조용히 내려왔다. 희끄무리하게 동이 터왔다. 이슬이 내렸으니 그 무게는 뺄 겁니다. 해가 뜨면 다시 예전대로 할 거고요. 자, 이제 가서 일하세요. 앞이 보일 만큼 날이 밝았으니까. 주인이 말했다. 사람들은 재빨리 목화밭으로 들어가서 각자 일항을 차지했다. 그들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뻣뻣한 손가락을 녹여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손바닥을 마주쳤다. 동쪽의 산들이 붉게 물들더니 붉은 기운이 목화밭으로도 서서히 몰려왔다. 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뜰이 자동차들로 가득 차자 사람들은 길가 양편에 차를 세웠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주인이 말했다. 어떻게 다들 알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소문이 굉장히 퍼진 모양인데 이러다가는 정오도 되기 전에 20에이크가 다 끝나버리겠어요. 이름이 뭐죠? 흉? 몇 명이에요? 목화밭에 줄지어 늘어선 사람들이 밭을 가로지르듯 움직였다. 강한 서풍이 꾸준히 불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옷이 펄럭거렸다. 사람들은 날듯이 손가락을 움직여 목화송이를 찾아내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긴 자루에 넣었다. 아버지가 자기와 같은 줄에서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면 비가 왔지. 그런데 비가 오기에는 좀 쌀쌀한 것 같군.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아버지는 말을 하면서도 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옆 사람도 시선을 들지 않았다. 1년이 다 됐죠. 비가 올 것 같소? 모르겠소. 그런 건 몰라도 창피할 건 없어요. 여기서 평생을 산 사람도 모르니까. 비가 내리는 게 농작물에 방해가 될 때 꼭 비가 온다고 여기 사람들이 그러더군. 아버지는 서쪽의 산들을 흘낏 바라보았다. 커다란 회색 구름이 바람을 타고 재빨리 산마루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비구름 같은데? 아버지의 옆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살짝 바라보았다. 글쎄요. 그가 말했다. 줄지어 늘어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목화를 따느라 손을 날듯이 움직였다. 그들은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시간을 상대로, 목화 무게를 상대로, 비를 상대로, 서로를 상대로. 따를 수 있는 목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밭을 완전히 가로지른 다음 새 일항을 차지하려고 뛰었다. 이제는 바람이 마주 불어오고 있었으므로 해가 떠오르고 있는 하늘에서 회색 구름이 높이 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 많은 자동차들이 길가에 늘어섰고 새로운 인부들이 장부에 이름을 적으러 왔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밭을 가로질러 목화 무게를 재은 다음 자기들이 딴 목화에 표시를 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인 장부에 무게를 기입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항을 향해 뛰어갔다. 11시가 되자 목화 따위가 끝났다. 양옆을 철망으로 막은 트레일러들이 역시 양옆을 철망으로 막은 트럭 뒤에 고리로 연결되어 고속도로로 향했다. 조명 공장으로 가는 것이다. 철망 사이로 솜털이 삐져나와 작은 구름처럼 허공을 떠다녔다. 길가의 잡초 위에도 솜털이 걸려 흔들리고 있었다. 인부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안뜰에 모여 품삯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 휴엄, 제임스 22센트, 렐프 20센트, 조드 토머스 90센트, 윈필드 15센트. 돈은 종류별로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개인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웨인라이트, 에그니스 34센트, 토빈 63센트. 사람들의 줄이 천천히 움직였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말없이 차로 돌아가서 천천히 빠져나갔다. 조드 일가와 웨인라이트 일가는 트럭에 탄 채 진입로의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엘이 손을 창밖으로 내밀어 빗방울을 확인했다. 샤론이 로즈가 가운데 앉고 어머니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로드사는 또다시 생기가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넌 오지 말았어야 했어. 10에서 15파운드밖에 못 땄잖아. 샤론이 로즈는 크게 부풀어 오른 배만 내려다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던 어머니가 둘둘 말아두었던 무명 자루를 펼쳐 딸의 어깨를 덮어주고 딸을 끌어안았다. 마침내 길을 메우고 있던 자동차들이 빠져나갔다. 엘은 시동을 걸고 고속도로로 차를 몰았다.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들이 길에 부딪혀 튀어올랐다. 트럭으로 계속 달리다 보니 빗방울이 작아지면서 비가 꾸준히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트럭 지붕을 하도 시끄럽게 두들겨 댔기 때문에 낡은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보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트럭 화물칸에 탄 웨인라이트 일가와 조드 일가는 무명 자루로 어깨와 머리를 덮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사론의 로즈가 격렬하게 몸을 들었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속도를 높여 L. 로제샨이 한기가 떠나보다. 가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야 해. L은 엔진의 속도를 올렸다. 6의 화차가 있는 천막촌이 나타나자 그는 빨간 화차 근처로 차를 몰았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어머니가 식구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L,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버드나무 숲으로 가서 죽은 가지들을 되도록 많이 주워와. 따뜻하게 불을 피워야 되니까. 지붕이 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안 셀 거야. 안이 깨끗하고 건조하니까. 그래도 나무를 모아야 해. 깨끗하게 불을 피워야 돼. 루티랑 윈필드도 데려가. 걔들도 나뭇가지를 주울 수 있으니까. 얘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샤론이 로즈가 그 뒤를 따르려고 했지만 무릎에 힘이 빠져서 트럭 발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뚱뚱한 웨인라이트 부인이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왜 그래요?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기가 들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저 좀 도와주실래요? 어머니가 말했다. 두 여자가 샤론이 로즈를 부축했다. 몇 발짝 걷고 나자 로제샨에 힘을 되찾아 제 발로 몸무게를 지탱하기 시작했다. 난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어머니와 웨인라이트 부인은 그녀의 팔꿈치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도록 해. 어머니가 다 안다는 듯이 말했다. 두 사람은 로제샨을 부축해 발판을 올라가서 화차 안으로 들어갔다. 따님을 좀 주물러 주세요. 내가 불을 피울게요. 웨인라이트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나뭇가지로 풍로에 불을 피웠다. 이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화차 지붕을 씻어내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붕이 튼튼해서 다행이에요. 천막은 아무리 좋아도 비가 새는데. 물 좀 불에다 올려주세요. 웨인라이트 부인. 샤론이 로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주머니가 자신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주물러 주도록 내버려 두었다. 웨인라이트가 그녀의 몸 위로 허리를 구부리며 물었다. 아프니?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냥 몸이 안 좋을 뿐이에요. 나한테 진통제와 소금이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서슴지 말고. 웨인라이트 부인이 말했다. 로즈샨이 격렬하게 몸을 때렸다. 담요 좀 덮어주세요. 엄마 추워요. 어머니가 담요를 전부 가져와 딸의 몸을 덮어주었다. 빗방울이 요란색의 지붕을 두들겼다. 나무를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무 조각을 하나로 안고 돌아왔다. 그들의 모자와 겉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고 다 젖었네. 조금만 있어도 흠뻑 젖어버린다니까. 어머니가 말했다. 가서 나무를 좀 더 구해와요. 나무가 아주 빨리 타버리니까 금방 어두워질 거예요. 루티와 윈필드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나무 조각을 안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불가에 붙어서서 몸을 말리도록 해. 어머니가 명령했다. 빗줄기 때문에 오후의 풍경이 은빛으로 변했고 도로도 물에 젖어 반짝거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과 줄기가 검게 변하면서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엘과 조는 덤불과 화차 사이를 여러 번 오가면서 죽은 나뭇가지를 주워와 문가에 쌓았다. 나무가 천장까지 닿을 만큼 높이 쌓인 후에야 그들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풍로로 다가갔다. 모자에서 어깨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겉옷 자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고 신발에서는 걸음을 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다. 이제 됐어요. 옷을 벗어요. 내가 맛있는 커피를 끓여놨어요. 마른 작업복도 꺼내놨고요. 거기 서 있지 말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저녁이 일찍 찾아왔다. 유괴 화차 안에서는 식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8장 끝났습니다.